예,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인베스팅의 눈, 인베스팅.com 허재범 지사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파월 의장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원래 비둘기긴 하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중립적 얘기였는데 간밤에 바로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일단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코멘트가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 위기에도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네. 그런 거였죠. 근데 그 말의 해석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전날 그 나스닥 주도로 그 많이 빠진 네. 미 주가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다가 그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네. 코멘트 이전에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죠. 예. 금리 인하에 강한 시사를 했었고. 그건 원래 비둘기 편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연준의 파월 의장의 그 이야기를 시장의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로 네.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어제 하루의 장중 움직임, 그 4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종가가 그 고가에 근접해서 끝난 걸 봐서는 일단 강한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지금 연내 한 2번 정도, 6월은 아니고요. 9월, 12월 얘기하면서 2번 정도 내릴 걸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실제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9월이라고 하더라도 3달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힘을 싣고 있는 금리 인하론, 금리를 그럼 내릴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졌다고 보세요? 일단 베냉키 의장도 그랬습니다만은 실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한 3개월 전, 네. 그러니까 9월에 금리를 올린다면은 6월 달쯤 돼서 시장에다가 일종의 그 예시를 하는 거죠. 네.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파월 의장의 언급을 그렇게 베냉키 의장의 이전 관행을 보면은 보고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실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9월과 12월 두 차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좀 불안불안하는 주요한 그 선들을 좀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간밤에 올라서 좀 회복이 됐는지 지수 흐름을 봐주십시오. 네. 일단 그 S&P 500 그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네. 현재 5월 초에 그 정점을 찍었죠. 그 다음부터는 그 고점이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항상 조금씩 반등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일단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 이 낮아지는 일종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 금요일 날 움직임 어제 월요일은 빠지고 또 어제는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100일 이동평균선 네. 모두를 아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50일은 녹색이고 그다음에 100일은 파란 선이고 빨간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리고 10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교차 상승하였죠. 그 차트에서 보시면은 즉 일단 그 반등의 지금 현재 그 두 번째 고점에서 5월 이후에 두 번째 고점에서 가격이 상당폭 밀렸기 때문에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으로 해서 다시 그 5월의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는 좀 보질 않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차츰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고점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좀 흐르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겁니다. 채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는 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예, 채권은 오늘 아침 네. 장 마감에서 채권 가격이 빠졌죠. 네. 금리는 오른 채권, 거죠. 수익률 오른 수익률은 올랐습니다만 이게 8일 네.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채권 10년물 지금 채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10년물 채권도 지금 현재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평선들도 전부 깨고 다 내려오군요. 예,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월요일 장 마감 이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그때 월요일 장 10년물 수익률이 2.1%대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죠. 즉 그 이야기는 2%대를 뚫지 않느냐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현재 채권 가격이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인 어떤 불안만 없으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 지수나 이제 대표적인 게 S&P니까요. 10년물 차트나 그러니까 좀 약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추세상. 예. 예. 아직까지 그걸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빅스 차트를 준비해 오셨네요. 변동성을 나타내는 차트죠. 변동성 지표는 어떻습니까? 변동성 지표는 일종의 시장의 그 가격 움직임에 네.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변동성 차트는 위에가 주간 차트, 밑에가 그 이동평균선의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의 차트고 밑에가 시장의 강세지수죠. 그 상대 강세지수 RSI 14일치를 네.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MACD죠. MACD하고 RSI가 양쪽 모두 보여주는 시그널은 시장이 더욱더 불확실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위 차트 자체는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보조 지표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네. 원래 이제 언론 쪽에 계속 생활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차트 쪽을 많이 하십니다. 보면은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대학 졸업 후 첫 네. 직장이 그 당시 88년도 선물업계였습니다. 국내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셔서 이렇게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잘 알고 계시군요. 예. 네.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서 네. 그 현대증권하고 그다음에 KB증권의 네. 대표를 지냈던 윤경원 씨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트를 많이 보시고 또 차트에 대해서 그냥 꽤 많이 아셔서 여쭤봤는데 히스토리가 또 있었습니다. 네. 자, 외환 시장은 또 어떨까요? 달러는 사실은 조금 요즘은 상승세는 조금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죠. 받게 되는데요. 예. 달러 인덱스 좀 봐주세요.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달러 지수 차트는 일간 차트입니다만은 네. 현재 그 오른쪽 상단 부분에 그 검은 선으로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달러 지수는 97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이 삼각형의 그 아랫부분을 뚫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단기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 내려갔습니다. 네. 차트에서는 지금 이게 지난 금요일 차트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움직임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차트로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차트 얘기 나온 길에 보면 약간 좀 저 삼각형 자체가 위쪽으로 좀 가는 그런 삼각형 아닌가요? 원래 이 삼각형이 네. 그 폭이 수렴되면서 네. 윗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강한 상승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은 그 아래선, 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깨면 또 아래선을 깨면 아래쪽인가요? 약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50일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97.7에 가까운데 네. 현재 지금 달러 지수가 97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즉 다음 타겟은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10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96.96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 특집입니다. 어쨌든 달러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강한 건데요. 더 이상 강하게 가지는 않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고 이머징 시장에도 그런 측면은 좀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 정도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달러의 매수세가 약해집니다. 채권이 대체 수단으로 채권을 사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상대적으로 달러나 가든 달러나 혹은 원유에 가든 돈들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국제유가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유가가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예. 어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죠. 지금 그 유가가 3.5선
아래에 지금 머물고 그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50불선을 지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유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그 원유 수출 제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그 중동의 그 리비아 등등의 문제가 있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결국 그 지정학적인 문제나 그 국제적인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 그런 것보다 뭐 또 감산 그런 영향보다는 무역 전쟁이 트럼프가 중국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멕시코 지금 현재 또 EU와도 무역 그 관세 전쟁이 남아 있죠. 일본도 또 남아 있죠. 또 그 미국으로의 그 외국산 차량 수입 네. 그 부분이 또 관세 부분이 하나의 또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죠.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가는 뭐 정말 5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세입니다. 외신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우디에 대해서 지난번에 카시구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뭐 핵 에너지 이전 트랜스퍼라고 돼 있는데 허용했다 이런 이것도 뭐 사우디와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보죠. 카시구지 사건 때문에 사실 좀 긴장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매듭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좀 덮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카시구지 살해 사건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유가 하락 또는 다른 쪽의 그 일들을 하겠죠. 리턴을 뭐 바라는 거죠. 겉으로는 인권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뭐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 다 국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이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대국들의 사실 또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기도 하고 또 분쟁의 거리가 되기도 하죠. 주식시장이 좀 약하니까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이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금값이 최근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금을 포함해서 상품 시장 좀 읽어주세요. 예. 우선 금 가격은 그 올해 초에서 5월 28일까지 올해가 시작되어서 5월 28일까지는 금 가격은 약 1.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5월 그 이후 금 가격은 2.7% 상승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5월 28일까지는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보다는 일종의 순수히 투자 수요 또는 산업용 수요에 기준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동안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왜 금이 그다지 안전자산으로 그 간주를 못 받았냐면은 채권 수익 달러가 강세가 되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채권 수익률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즉 그렇게 되면은 금을 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달러 표시 금 가격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즉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금을 사게 되면은 그만큼 옌화나 유안이나 원화를 더 내야 되죠. 똑같은 그 금 가격이 달러 표시로는 금 가격이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그 달러를 보유하고 그 은행에 맡겼을 경우 거기에 대한 금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은 금은 수익률을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으나 지금 이제 현재 최근에 채권 금리 인하 가능성도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은 다시 안전자산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회복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금도 연초 비하면 한 10%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좀 쌀 때 저점에서 사두면 그렇죠. 지금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 금 현물 그 일간 차트입니다만은 저 위쪽 부분에 빨간색으로 저 표시가 된 부분이 있죠.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가는 하락 채널을 윗선을 뚫었죠. 최근의 움직임으로서는. 그리고 또 머리가 2월과 3월 사이에 머리가 형성되고 그 전후로 해서 두 개의 어깨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그러면 하락이 만약에 이 그 HNS 톱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을
완성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하락을 해야 됩니다. 즉 2월과 3월의 고점 H에서 그 네클라인까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움직임은 이 그 HNS 그 톱 패턴을 반대로 네. 무너지게 한 거죠. 그럼으로써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헤드앤숄더는 거죠, 그죠? 예. 어깨머리 모양. 오늘 사실 차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차트라고 하는 게 그 향후의 방향성이나 흐름들을 예측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꼭 과거를 얘기하지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상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하나의 골드 차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예.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월요일 마감까지 주식시장은 하락 국민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펀더멘탈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파월 네. 의장의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한마디로 시장은 다시 반등의 계기가 되었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그 차트 분석만 가지고 시장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분석에 아무리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합니다. 추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과거를 나타나지 차트가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주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지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수요일 오늘 같은 경우 네. 금요일 날 발표될 그 남팜 페이롤이죠. 비농업 부문 오늘 고용 지표가 지표.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네. 발표가 됩니다. 사실상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예상이 3.6%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건 사실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네.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 데이터는 전달 26만 3천에서 18만 3천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데이터가 하나의 또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묻혔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알만한 그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서 원래 이제 구글 얘기가 사실 좀 주초반에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저께 이제 뭐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까지 뭐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에 관한 이야기, 이제 경계감들, 예, 그러니까 반독점 혹은 이제 독점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좀 얘기로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모든 그 트럼프의 관심사는 내년 재선입니다. 그렇죠. 예. 즉 그 페이스북이나 이 IT 지금 그런 데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죠.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 미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언론사입니다. 예.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 3위죠. 워런 상원 의원도 지금 현재 거대 IT 기업에 대한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1911년도 그 당시 미국의 80% 이상의 그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있던 스탠다드 오일이 있었죠. 네. 그 록펠러가 소유한 그 기업도 결국 그 7개 지역 회사 34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AT&T죠. 미국의 통신사, 거대 예. 통신사였던 AT&T도 결국 그 독점 규제에 네. 의해서 7개 지역 회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결국 광고와 검색을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 그리고 최근 그 홀푸드라는 그 식료 관계의 네. 회사를 미국 최대 기업이죠. 인수한 아마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 구매를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체론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기업은 결국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독점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뭐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뭐
막 가진금도 내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MS는 쪼개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영 관리를 잘 미국의 그 독점 규제 기관하고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과거 영향들을 보게 되면 이게 간단하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또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들 또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 속내들, investing.com 허재범 지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